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협회 회장 이호진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유엔 토크 콘서트 제25차 토크 콘서트를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엔과 여성. 사실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에 관한 문제,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오랫동안 여성 문제를 쭉 다뤄왔는데 그동안 오래전부터는 양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여성 차별 철폐 문제에 국한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계 모든 문제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또 그만큼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든 우리 사회 주변의 문제에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유엔이 여성 문제를 중요시하는가, 아마 이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잘 들으시면은 과연 여성 문제가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한 인식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문제, 그 유엔 문제의 최고의 권위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오늘 토크 콘서트 재밌게 경청을 하시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분들도 여성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박흥순 교수님, 유엔의 전문가이신데 박흥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흥순 교수입니다. 제가 유엔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그 좋은 주제이고 귀한 분들을 또 모셔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엔 한국협회가 이번에 제 25차인데요. 유엔과 관련된 많은 그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면서 우리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배우는 이런 포럼을 저희들이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과 여성이라는 독립된 주제로 이번에 다루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신혜수 의원님,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NGO 전문가이고 또 국제 인권 전문가이십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지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지금은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여러분들이 뭐 사회권규약위원회라고 하는 그 A규약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맡으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마침 몇 주 전에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려서 거기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제 왼쪽에는 지금 조영수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이십니다. 원래 NGO 쪽에서 국제협력 일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정부에서 특별히 아마 이 분야에 특히 여성 문제 또 양성 평등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작년에 직을 만들어서 우리 조 대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직위이고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말씀이 있으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최혜민 국제협력 담당관, 국제협력 과장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 이제 여성 가족부가 총괄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여성의 국제 협력 문제를 특히 다루는 이제 실무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 입장에서 그 주요한 이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 그리고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또 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순서는 그 예고된 대로 우리 신혜수 의원님이 브로드하게 유엔과 여성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 전체적으로 유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 브리핑 겸 강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논의를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혜수 의원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UN 한국협회 이호진 회장님 또 박흥순 부회장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 30분 가량 여러분들한테 UN과 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두 토론자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엔과 여성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주요 의제 또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우선 우리가 주요 여성 이슈들, 성평등 이슈를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차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차별은 법적인 차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차별, 그 다음에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차별,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성 여러분들이 정말 생사의 문제라고 느끼는 젠더 기반 폭력, 그래서 그냥 뭐 묻지마 살인에서부터 데이트 폭력에서부터 가정 폭력, 뭐 기타 성매매 등에 이르기까지 젠더 기반 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또는 뭐 생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성이 자기의 출산 또는 임신, 뭐 자녀를 낳을 건가 말 건가, 터울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에 관한 자기의 생식권, 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제를 여성이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수입뿐만이 아니고 재산에 있어서 또 신용을 받는 데 있어서 신용 또는 대출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 분야에 있어서 또 정책 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또 행정입법, 사법부에 걸쳐서 다 폭넓게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바탕에 여성들의 무보수 돌봄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지금 19 상황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의 부담이 더 많아지고 또 가정폭력도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여성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전에는 뭐 여성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불평등하다든지 그런 것은 다 성차별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해결이 된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대별한다면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참화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51개국이 모여서 유엔을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기에 창립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유엔의 역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의 역할을 보면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될 그런 기준, 이것이 여성 분야에서뿐만이 아니고 인권 전반, 뭐 환경 문제라든지 요새 기후변화 그런 우리가 환경 오염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환경 문제, 또 빈곤 퇴치 같은 개발의 문제, 또 전쟁이 터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안보, 이런 모든 주요 분야에 있어서 유엔이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쪽으로 온다 그러면 성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것, 이런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그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각국이 그것을 잘 이행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엔도 이게 전 세계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유엔 자체 내에도 사실은 또 성차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위 직급에 더 여성이 많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 여성의 대표성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그 유엔 기구 내에 기구와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성평등, 성주류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그 유엔의 역할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성지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보통 CS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45년에 설립돼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에 경제사회이사회,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있고 그 밑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권위원회의 말하자면 서브커미션으로 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여성 자신들이 우리는 그 위원회로 하고 싶다, 이렇게 그 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가 아니고 정식 위원회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몇 달 후에 여성지휘위원회로 독립돼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게 나중에 좀 토론해 볼 수도 있는데, 모든 여성에 관련된 거는 다 여성지휘위원회로 보내고 조금 유엔 기구 안에서 여성지휘위원회가 개토화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46년에 여성지휘위원회로 설립이 돼가지고 45개 회원국이 지역별로 배분됐고, 그 회원으로 경제사회이사회가 뽑으면 4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 대개 3월에 2주간 회의를 뉴욕에서 합니다. 어떤 때는 2월 말부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2주간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1991년에 그 남북한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에 계속 여성지휘위원회의 그 회원국으로 그렇게 선출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여성지휘위원회는 여성 이슈에 대한 그 국제적 기준을 각국 대표들이 토론해서 확립을 하고, 또 초기에는 그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여러 협약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대한 제정도 여성지휘위원회가 했고, 또 결혼한 여성의 지위에 관한 거라든지 그 성매매와 인신매매 착취에 관한 그런 그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1975년부터 5년 주기로, 나중에 10년 주기로 4번의 그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그 베이징 행동강령을,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지휘위원회가 계속 각국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하는 그런 그 역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 새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SDG라고 하는 그것이 채택된 이후에는 또 그 SDG의 그 5번째 목표,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그 5번째 목표의 이행을 또 여성지휘위원회가 계속 모니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CSW를 설명하는 그 웹사이트, UN 웹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in this section, 그 밑에 보면 여성지휘위원회의 역사라든지 그동안 계속 다뤄온 거, 회의의 각종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담기구, 앞에 CSW 여성지휘위원회가 정부 대표들의 그 협의체인 회의체라고 한다면,
여기는 유엔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UN 워먼이라고 해서 그 2010년에 그 이전에 있었던 4개의 자그마한 고만고만한 기구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이게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 시절에 그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새롭게 UN 워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그 제가 그 설명한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 지위 향상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또와 유니fem과 인스트로와 오사기 이 4개의 단체들이 다 한 30명 미만의 또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설립이 그 도 같은 경우에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1946년 설립돼 가지고 그 CSW를 마담 수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여성차별철폐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서포트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또 유니fem은 1975년 세계 그 여성의 해를 기념하고 그 이후에 생긴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서 여성 기금인데 거기서 또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 인스트로는 이거는 또 교육훈련기관이고 오사기는 그 UN 안에 이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그런 그 사무국이었고 그래서 이 4개의 기구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인원도 작고 흩어져 있고 그래서 UN 그 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쪽도 개혁을 해가지고 2010년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 지위도 격상이 되고 예산도 더 늘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UN 워먼에 그전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기여금을 내고 지금까지 이사국으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UN 워먼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간이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그 세계가 정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 11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까지 16일간 계속돼서 전 세계에서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UN 워먼도 그것을 여기다 그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그 UN이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오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언이나 결의 뭐 이런 그 실천 계획 이런 걸로 해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정책 문서를 채택을 하고 그것대로 각국이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결의를 해가지고 지키자고 약속한 그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 중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에 채택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합의한 문서 중에서는 여기 지금 여성폭력철폐선언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 1325 여성평화 안보도 있지만 시간상 제가 베이징 행동강령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성평등 목표 5번째 성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다음에 이런 그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국제법 인권 조약에 기반한 장치가 있어서 이것은 그 여성차별철폐 협약을 비롯해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정부 대표단이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심의 받은 후에는 그 심의한 그 모니터링 기구가 공고문을 채택하고 그러면 그 가입국은 다음 보고서 심의 때까지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당연하게 의무를 진 주체로서 보고서를 내지만 그리고 이행을 하지만 NGO와 국가인권기구에서
대체 보고서를 제출을 할 권리가 있고 또 참여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인권 조약에 기반한 장치. 그래서 여성 이슈, 성평등 이슈로는 지금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원래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 그래서 요 앞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CEDAW 협약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189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그 핵심 인권 조약이 9개 분야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다음에 인종차별 철폐 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고문 방지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강제 실종 협약 이렇게 돼서 서로 물론 겹치기도 하지만 협약을 가입한 나라가 내는 보고서 지금 이 중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193개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입국이 많고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은 189개국이 가입해서 두 번째로 가입국 수가 많은 그런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1984년 12월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만 별 토론이 그렇게 큰 토론이 없이 됐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99.999%가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아직 미가입 국가가 7개 국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가입을 안 했고요. 또 팔라우나 또는 tonga는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이란이 가입을 안 했고,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홀리시는 그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가입했다고 그래서 다 그 여성 성평등이 보장되느냐,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지요. 그래서 이 협약이 규정하는 여성 차별은 이 제1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협약이니까 아주 굉장히 압축된 단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이나 배제 또는 제한이 있어서 그것이 여성이 인권을 향유하거나 인식하거나 행사하는데 말하자면 효과를 미치거나 또는 그런 목적으로 되면 그것이 차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차별뿐만이 아니고 간접 차별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차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동했을 때 여성이 차별을 받게 되면 그것이 다 여기서 규정하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각국이 이 1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법률로서 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제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협약의 원칙과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법제도에서의 차별뿐만이 아니고 관습과 전통에서의 차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국이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뭐 우리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변명이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가기관, 뭐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만이 아니고 개인에 의한 차별 또는 기업에 의한 차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아들만 학교에 보내고 딸은 안 보낸다든지 뭐 네팔 같은 나라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성평등을 그냥 두면 이게 부지하 세월로 걸리니까 4조 1항에 보면 이것을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는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되는데 이런 한시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또 모성보호는 이 한시적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상시적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것을 4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부터는 분야별로 뭐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여기 있는 대로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취업, 건강, 또 모든 분야, 또 특히 농촌 여성, 그다음에 결혼과 가족 내 평등 16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 분야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결함이 있는데요. 여성 폭력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6조에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가 여성 폭력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체의 그 협약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금 이게 유엔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각국이 지키도록 하는 그 인권 보호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의 작동은 가입한 지 1년 이내 처음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4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983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23명의 전문가, 독립적인 전문가로 선출을 합니다. 가입국 정부가 후보를 내고 가입국들이 모여서 뉴욕에서 과반수 이상 비밀 선거로 해서 선출을 하고, 그런데 일단 선출되면 국가대표가 아니고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을 합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2번의 임기 8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한국은 지난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이 2018년에 8차 보고서를 심의를 받았고, 한국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잘 내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주요 임무는 그 선택의정서라고 하는 것에 의한 개인진정도 심의하고요. 또 협약을 해석하거나 보완하는 일반 권고도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자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다 그래가지고 일반 권고를 3번이나 내서 지금 그 협약에는 없지만 협약에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도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잘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그 회기에 심의하는 차례라든지 뭐 협약은 물론이고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 협약으로 부가 협약으로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셔널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택의정서는 협약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1999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189개국의 그 협약 가입국 중에 114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호주제를 폐지한, 호주제 폐지가 2005년에 있었는데 호주제를 폐지한 그 다음 해 2006년에 가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이 이거를 좀 빨리 비준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희호 여사한테도 제가 읍소를 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제가 가서 이거 좀 제발 빨리 해주시면은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개인 이 선택의정서에 의한 직권조사가 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그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에 200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정서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그런 절차, 이거를 그 통보 절차라고 그러는데요. 개인 통보 절차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진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개인 진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정서가 제출된 거가 한 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것이 중대하거나 또는 조직적인 여성 권리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통 2명의 위원을 파견해가지고 하고,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도 멕시코에서 그 여성 살해가 그 한 10년간에 걸쳐서 몇백 명이 살해되고 실종되고 하는 그 건에 관해서 2명을 멕시코에 파견해가지고 열흘 동안 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정서가 추가로 국가가 비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나라 여성의 인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보호 장치는 요거는 이제 협약에 기반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고, 또 하나의 장치는 그 유엔 헌장에 기반해서 그 인권이사회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권위원회가 점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06년에 새로 그것을 말하자면 격상시켜 가지고 총회의 부속기구로 인권이사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에 설립을 하고 나서 모든 나라가 다 인권을 심의를 받아라. 그 전에 인권위원회 시절에는 조금 그 인권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뭐 자원이 없는 나라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의 인권, 뭐 강대국의 인권, 뭐 그런 걸 다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심의를 받는 이 UPR이라고 해서 정례적 인권 심의라고 하는 그 UPR 절차가 돼서, 이 UPR 심의를 받을 때 여성 인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 나라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했냐? 선택의정서 비준해라.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왜 성평등이 이렇게 많냐?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UPR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이사회가 또 특별 절차라고 하는 것을 둬서 이런 그 일반적인 이슈의 그 논의에 부과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나라 또는 문제가 있는 사안에 관해서 특별 보고관 또는 뭐 독립적 전문가 또는 실무그룹,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를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3년 임기 또는 뭐 결의에 따라서 1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특별 절차를 특별 절차의 임무를 가진 사람이 국가 방문을 해서 문제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 방문을 하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도 국가 방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 진정을 또 받고, 그다음에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서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보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하고 관련이 깊은 특별 절차가 3개 정도 되는데,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94년에 임명이 됐고요. 이것은 93년에 비엔나에서 세계인권회의가 열렸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그 여성들이 조직적인 힘으로 그 전 세계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여성인권 특별보고관을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으로 그 다음 해에 그 당시 인권위원회에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요거는 뭐 꼭 여성이라고 박진 않았지만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이렇게 돼서 남성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신매매에 관련한 것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2004년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2010년에 법과 실제상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문제 실무그룹, 출발할 때는 법과 실제상의 그런 이름으로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문제 실무그룹, 그렇게 돼서 여성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 절차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절차가 지금 국가별로는 13개 특별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별로는 4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3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다른 뭐 주거권 특별보고관 또는 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이렇게 다른 이슈나 국가에 관련한 특별보고관도 거기에 젠더 관점, 성평등 관점을 다 통합해 가지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 특별 절차를 담당한 특별보고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관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여성 정책을 낼 때는 주로 이제 이 여성지휘위원회, 여성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간위원회죠. 그다음에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총괄하는 그런 총회 부속 기구고, 그다음에 이 모든 사안들이 또 유엔 총회에 올라가서 유엔 총회에서 제3위원회에서 성평등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도출되고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다음에 각 회원국이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1995년에 있었던 베이징 회의가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계획해서 큰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젠더 이퀄리티가 아니고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그래서 이 말하자면 성평등 이슈가 이 세대를 걸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컨셉 하에서 작년에 열릴 계획이었습니다만 다 연기되고 이제 올해 그것이 6월 30일부터 7월 초까지 파리에서 여기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규모 인원이 현장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975년 UN 세계 여성의 해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시티, 코펜하겐, 나이로비에 이르기까지 5년 주기로 해서 물론 이 회의마다 다 그 문서가 채택되고 각국이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을 모니터하고 근데 그것을 그 마감한 것이 95년에 베이징 회의.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500명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NGO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500명 참석했는데 일본에서는 5,000명이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동력 오늘 그 지금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조영숙 그 양성평등 대사님도 그때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이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이 아주 정말 가장 진보적인 형태로 채택되도록 NGO까지 젖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이 여성지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5년 주기마다 아주 크게 이렇게 그 점검하는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베이징 플러스 5, 뭐 베이징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이 25주년이었는데 못하고 이제 올해 제너레이션 이퀄리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이 말하자면 각국이 지켜야 될 정책 문서로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 12개 주요 관심 분야를 보면 모든 분야를 망라해 있고 사실은 이게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각국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지침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어떤 합의된 그런 방향이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를 가지고 각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1번부터 17번에 이르기까지 있는데요. 여기 5번에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그래서 이 5번 그리고 물론 이 다른 나머지 16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는 또 성주류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 병행되는 투 트랙 그 접근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목표 5번째를 살펴보면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또는 뭐 임파워먼트 해가지고 그 하에서 이 숫자로 본 여성의 현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UNDP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현재의 국제적인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 것도 있고 뭐 훨씬 모자란 것도 있고 아직 우리가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 사실은 이거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잘 지켜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공사 영역에서의 폭력 철폐,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해로운 관습 철폐.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해로운 관습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남아선호 서상에 의해서 뭐 여아를 임신하면 양수검사에서 낙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해로운 관습이었죠. 그리고 그 무보수 돌봄 노동, 가사노동을 인정해라. 우리나라가 그 가사노동에 관한 그 법을 새로 최근에 만들고 그렇게 돼서 좀 진일보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성의 무보수 돌봄 노동, 가사노동이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같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고요.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 보장, 제가 말씀드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이것도 다 목표에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앞에 거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 또 기술, 특히 ICT 활용 능력, 확실한 정책과 법률의 시행, 이것은 좀 더 방법론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목표 하에 지금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5번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금 목표는 성평등입니다. 요새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그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평등,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의 이름은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성평등을 좀 더 모든 부처가 다 공유하도록 그 정책 속에, 법 속에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돼 있잖아요. 성평등 가족부가 부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성평등인데, 이제 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성주류화입니다. 그리고 이 성주류화 전략은 95년에 있었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했고, 이 성주류화가 뭘 의미하느냐, 정책을 만들 때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부터 이것이 어떻게 남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주류화입니다. 이게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UN이 설립돼서 어떻게 여성 분야에서 해왔고, 목표는 뭐고, 지금 현재 당면 과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UN의 여성인권 논의에 참여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부의 국제협력과 최혜민 과장님처럼 정부 대표로 참여하는 거, 사실은 그 여성지휘위원회가 열릴 때 그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는 주요 주요 UN 회의입니다. 그러면 그 유엔에서 국제협력과에서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의견을 내고 말하자면 의제를 이끌고 이제 그런 것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전문 기구의 일원으로서 유엔 직원이든지 저처럼 전문가든지 이런 식으로 유엔의 그 전문 기구, 이거는 ILO, WHO까지 다 포함해서 유니세프도 있고 그런 그 전문 기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널리는 비정부 기구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로, 사실은 NGO의 참여는 유엔 헌장 제71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사안에 NGO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유엔의 자문지휘기구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여성단체 연합의 국제 부분을 맡고 있었을 때 여성단체 연합의 NGO 지휘를 제가 신청해서 했고요.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유엔 인권정책센터도 유엔에다가 신청해가지고 특별 지위를 얻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2006년부터 인정된 그런 통로가 국가인권기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이전에는 정부 대표로 참여하는 나라도 있었고 NGO로 참여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랬는데, 2006년 인권이사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인 그런 위치로 독자적으로 지위를 부여받아서 참여하고, 이거는 물론 각 위원회 또는 조약기구 모든 곳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연대체 가날이라고 하는 데서 등급화해가지고 독립성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A등급, 이게 독립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B등급, 또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거는 아예 등급 외에 C를 주죠. 우리나라는
A 등급을 계속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크게 물론 이 이외에 뭐 기자로 참여한다든지 취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요 통로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 제가 여기에 3개만 했는데요. 이것을 아주 이거 구석구석 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 미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혜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유엔과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폭넓은 주제고 그 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들은 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이런 그 중요한 주제의 유엔의 역할, 제도, 관련된 정책, 법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포괄적이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엔과 여성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독립된 과목을 운영하는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가 있는가요? 독립된 그러니까 특강은 듣지만 이렇게 이거를 한 학기나 이렇게 주제로 해서 더 전문적인 이런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제가 이제 작년 초까지 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여성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네네. 이제 이런 그 유엔 기구까지 다 포괄해서 네네.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 그러셨군요. 국제대학원이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또 유럽 학생들도 많아서 네. 굉장히 저도 재밌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서로 배우고 재미있게 그런 시간을 하여튼 보냈습니다.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그 말하자면 강의나 학습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상세하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 의원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여성의 문제가 유엔 내에서 어떻게 등장해서 진화돼서 발전되어 왔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모니터링되고 보호되는가 그런 그 일반적인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유엔이야말로 1945년 창설 이래로 1946년에 여성지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인권 선언 그 이후에 이런 인권의 진화 또 유엔의 그 주요 의제로 3대 주기 하나로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특히 여성의 인권의 그 신장 보호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이 가진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유엔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가 있는가 하면 또 유엔이 기대만큼 못하는 측면에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조 대사님하고 최 과장한테 우리 신혜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그 관점의 그 객관적 입장 또 그 유엔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소감이랄까 한번 말씀을 우선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그 신혜수 의원님하고는 사실은 90년대에 신 의원님이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서부터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시작될 때 네. 사실은 저희가 한 90년대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되어지기 그렇죠.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국내에서는 뭐랄까 이해조차 없는 이해 자체가 이제 형성되지 못했었던 영역인데 한국의 여성들에게서는 아까 이제 500명의 대규모 참가단 그때만 해도 500명이 1995년에 사실은 그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막 되던 시기에 500명이 한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유엔이 개최하는 큰 회의에 참여했었던 것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일종의 대규모의 여성들이 국제적인 아젠다에 관한 이해를 처음으로 했었던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구석기에서 뭐 신석기, 뭐 청동기 그런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일정하게 그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게 1995년에 국경 여성 행동 강령. 그래서 12개라고 하는 분야에 걸쳐서 이 여성의 관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의 기준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렇게 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 그래서 한국의 여성 정책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요보 여성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뭐 전쟁 미망인 아니면 뭐 미혼모 아니면 뭐 성매매 여성 이런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만이 여성 정책이었다면 95년 이후에 국경 여성 행동 강령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여성 일반에 관한 정책을 국가가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처음 저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그 관점이 확산되어지면서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분야에 소위 얘기하는 젠더 관점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숙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숙제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광범위한 숙제를 받게 되고 그 숙제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또 국가도 그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이제 마련하는 초기 단계에 어떻게 놓고 보면 유엔을 통한 국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의 성평등 정책이 그렇죠. 어떻게 수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출발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기폭제였다. 그러니까 우리 신 의원 두 분이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의제의 국내 정책 그리고 국제화 또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 동향을 또 국내에 파급하면서 이런 중요한 그 메신저 그리고 주도자 역할을 하셨네요. 우리 최유민 과장님 여성가족부의 지금 그 국제협력 업무 관점에서 유엔하고 이제 업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그 간단하게 지금 얘기된 그런 유엔 제도와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책 연계 관계 뭐 그런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북경 행동 강령 선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사실 여성부의 출범도 이제 그러한 성주류화의 일환으로서 독립적으로 여성 정책을 다룰 만한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성부가 또 출범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성정책 기본법이 또 1995년에 이제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런 정책, 성평등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발전시켜 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유엔의 성평등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약에도 가입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도 한국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성평등 정책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유엔에서의 여성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계속 국제사회의 기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니fem에도 지금 그 파견돼 있죠. 네, 그 여성가족부 유엔 이민에 이제 유엔 워먼에 네, 한 명이 파견이 한 되어 명이 있고 되어 저희가 이제 연간 한 470여만 불의 기여금을 계속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엔에서 했던 유엔 아젠다가 특히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 확대되는데 우리 한국이 기여했고 지금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 활용이 많이 되게 되겠네요 앞으로 그죠? 낸만큼 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직원들도 더 스태프들도 많이 가야 된다는 아마 국회에서도 주문을 하는데 뭐 여가부에서 그런 노력을 제가 뭐 하는 그 여성 인턴십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 아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도 우리 오디언스한테 한번 말씀을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엔과 여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굉장히 폭넓잖아요. 이 주제가 지금 나오신 대로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부면이 사실은 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성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약자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여성의 어떤 신체적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종교적, 인습적, 뭐 문화적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각국마다 또 수준이 다 다르고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요새 사회에서 놀이되는 이런 거하고 또 개도국에서 정말 전시에 있는 국가들
또 선진국대로 또 사회 갈등 속에서 우리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여성의 권리를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그런 중에서 아까 신 의원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핫 이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특별한 아젠다가 있으시면 아까 그 경제사회 문화위가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나라에서 좀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 개로 압축하기 너무 힘들고요. 네. 세 개 정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의 경제력. 경제력. 네. 그래서 여성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임금 남녀 성별 격차, 네. 성별 수입 격차, 임금 격차 그런 것이 이게 선진국도 여전히 그 격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무보수 노동, 그리고 여성이 무보수 또는 저보수, 여성이 진출해 있는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그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죠. 평등이 안 되고. 그래서 네. 그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이 심한 나라는 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선진국도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파트타임이 많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여성이 정책을 만들고 뭘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이 정책 결정 자리에 얼마나 나가 있는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여성이 그 각 부처의 그 수장이 얼마나 있는가, 장관급에서 어떻게 있는가, 청와대에 얼마나 가 있는가 이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우리는 페미니스트 정부다. 뭐 스웨덴이나 카나다가 이제 그런 걸 표방하고 뭐 장관을 뭐 적어도 40% 임명한다든지 지금 성평등이 많이 진척된 나라를 보면 정부 내에 또 의회 내에 여성의 그 정책 결정 그 자리에 있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네. 가부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분야가 여성에 대한 폭력, 각종 폭력이 어떻게 근절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그 세 분야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맞아가지고 같이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직장의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 그런 것이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그 여자가 가정주부로 있고 남자가 혼자 버는 그 가정에 비해서 맞벌이 가정이라도 남자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뭐 한 30분 정도가 더 많나?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고 사회가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느냐. 사실은 뭐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 정책도 그렇고 노동 정책도 그렇고 뭐 직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네. 네, 그런 세 가지 부분이 다 폭력과 정치 참여와 그다음에 경제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여성의 뭐 인권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경제, 복지, 개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또 당면하고 있는 과제 그 자체가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슈네요. 네. 우리 조 대사님은 어떤 이슈가 성평등이 물론 양성평등이 제일 핵심인데 그것도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얘기하세요? 뭐 지금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해주신 말씀이 100번 이제 뭐 100번 뭐 타당한 말씀이시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보태자면 저는 한 그 SDG가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에 네. 합의가 됐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건 30년 가까이 넘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진 성평등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국제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2015년 정도의 시기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글로벌 리서치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나 에비던스에 기반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 합의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9개의 과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 여성 과제들이 있고 성평등 과제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2030년까지의 15년 동안 함께 다 해결해 나가야 될 우선 과제로 합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던 뭐 차별의 문제, 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무보수 돌봄 가사노동의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출산율을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노동력 자체가 지금 다 이제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얘기하면서도 왜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젠더 요소적 관점을 놓고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왜 이것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과 심하게는 혐오와 그리고 그것을 갈등으로 구조화시키는 우리 현재의 한국 사회에 돌출되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부총리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그다음에 모든 다문화 다학제적인 소위 얘기하는 인터디서플리너리한 접근으로서의 접근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를 예를 들어 지금 와 계시면 여성가족부한테 너네가 일개 부처가 다 해결해라. 너네 해결 못하니까 참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무능한 부처는 없애라. 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일종의 해결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파괴적 접근으로 몰고 나가는 요 관점 자체와 요 접근, 어프로치가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와서 이제 이념화하고 뭐 심지어 정치화하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나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많은 다른 부분에서 진보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최 과장님은 그런 관점에서 특히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특히 어떤 점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핵심적인 이런 아젠다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점이랄까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요. 네, 두 분께서 잘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지금 일단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여성가족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여성들과 여아에게 좀 더 불평등한 영향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뭐 저희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식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러한 뭐 재해라든지 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젠더 관점을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경제적 회복 과정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대책을 또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올해 3월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성불평등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정책 수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한국의 어떤 당면한 이런 과제도 얘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국제사회의 기대는 한국이 이제 중견국을 벗어나서 경제 선진국이 됐고요. 또 이제 중견 외교 강국으로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그 세 분께서 이제 국제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 교류할 때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그 대표성, 공식 대표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인으로서 어떤 그런 것을 교유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그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갖춰야 될, 말하자면 국내적으로 그런 시민사회라든가 어떤 국민적 지지, 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국회의 어떤 이해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하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신 의원이나 이렇게 우리 조 대사님처럼 현장에서 국제 업무를 하면서 국제사회와 같이 연대하고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또 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국제사회 어떤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앞에서 얘기한 이런 국제 흐름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이 이제 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작년이 이제 30주년이었고, 올해가 30주년이죠. 네. 30주년이었는데 사실 90년대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유엔에 호소한다,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 정대협 그때 국제협력위원장으로 가서 유엔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물론 일본은 거기에 굉장히 저항했지만, 그리고 뭐 기타 또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한국이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 독재 시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인권 유린의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문제를 유엔에 호소하고 도움을 이끌어내고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뭐 아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뭐 10위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의 문제를 유엔에 호소해서 도움을 받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 인권 논의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로 이게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인권 분야를 보면 그 전에 유엔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관심을 가졌고, 주도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인권의 그 침해를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지방 정부가 인권을 좀 더 잘 맞는 그런 인권 정책을 하도록 할 것인가,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인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서 전시성 폭력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를 어떻게 우리가 전시성 폭력 문제 등 이 전시에 이것을 보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 전 강경화 장관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인권 의제를 이제는 쫓아가는 데에서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줘야 되는 나라로 빨리 그 정부부터 국민 전체가 다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그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의 그런 그 점령하에도 있어봤고, 그다음에 분단됐고, 전쟁도 겪었고, 독재 시절도 겪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를 이뤘다. 예를 들면 사회권위원회 안에 있는 제 동료가 콜롬비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굉장히 인권 운동 가면서 뭐 법조계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참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로서 좀 더 많은 것을 그 국제사회에 또 특히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강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모두가 이제 걱정하고 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걸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성계를 비롯한 그 시민사회 운동이 이제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성운동과 국제활동, 연대, 이런 것이 어느 수준에 있고, 우리 조 대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협력, 이런 그 인권 규약의 어떤 뭐 단순히 그냥 보고서를 잘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 협력하고 그 속에서 파급되고 피드백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메커니즘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시민사회 NGO의 입장에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그 한국의 아까 이제 그 발표에서도 신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에서 그 UN 에코속 그 산하에 네. 그 뭐 스페셜이든 로터스든 아니면 제너럴이든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즉 UN의 네. 자문지휘위원회, 네. 경제사회와 이사회 산하의 자문지휘위원회를 갖고 있는 NGO들이 꽤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NGO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민사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었었던 단체들, 이제 그 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국제사회,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론에 관한 논의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9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이 더 이상 예를 들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정하게 한국의 예를 들면 경제성장의 경험과 민주주의 발전의 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뭐 산업화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레슨들 그것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경험과 교훈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역할을 하자라고 하면서 2002년에 사실 한 6개, 7개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에코속 산하의 그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단체들이 제가 지금 이제 10년 같이 그때 했었던 여성단체 연합, 그 다음에 YMCA, 그 다음에 이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단체 연합,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변호사회 그래서 민변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강했었던 단체들이 그 지위를 받으면서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들을 내부에 두고 그리고 국제연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엔의 협약과 유엔의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험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2000년에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새천년 개발 목표가 이제 합의가 되어지고 2015년까지의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처음으로 시민사회들이 우리가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연대를 해서 빈곤 퇴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시민사회가 만들어서 국내에서 모금을 해서 해외에 한국 시민사회의 모금을 기반으로 해외에 있는 어려운 나라 내지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의 흐름들이 2000년 이후에 1년에 조직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쭉 조직화되어졌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정보하고의 협력,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통로와 협력이 원활했을 때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다면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정부가 그런 흐름들을 예를 들면 뭐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런 우리의 들쭉날쭉의 이 플럭츄레이션의 흐름 속에서 그게 이제 단절되어지면서 사실은 스탑되어지거나 아니면 뭐 금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억제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과 기회가 2010여 년, 2000년 그 중반에서 완전히 이제 문이 닫히게 되어지면서 그게 꺾기였던 한 10년을 겪으면서 최근에 다시 예를 들면 그렇게 성장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그런 국제 협력을 위한 활동을 위한 예를 들면 인력,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고 유실되어져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도모했었던 어떤 흐름들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앞으로 이 SDG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향후 남은 10여 년의 기간 안에 일정하게 인적 투자와 메커니즘에 관한 보강을 위한 노력들이 정보학부의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논의들이 이제라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사실은 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려면은 결국 이제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범세계적인 어떤 문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뭐 정부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 대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제 그거는 시민사회의 흐름이고 일반 한국 사회로 보면 사실은 그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그다음에 불평등과 그런 것이 이 남자들의 그 인식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느끼는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으로 두렵고 뭐 그런 것들이 남자들은 그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폭력 문제에서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 전체가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 여성들 특히 요새 얘기되는 게 2030 뭐 이대녀들이 느끼는 거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그런 집단, 정치가 말하자면 삼류, 사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경제적,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뼈대는 근사하게 갖췄습니다. 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도도 잘 갖춰진 것 같고. 근데 그 법과 제도를 이행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 어설프고 너무 빈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력 또는 뭐 정부의 그런 지도력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너무 많고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게 여성의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남녀 간의 격차를 어떻게 그 인식의 격차, 실제 기대의 격차 또는 뭐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게 정치권이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로 보면. 그러시죠. 저도 이제 그 지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90년대의 성평등과 관련되어지는 국제적인 규범들을 도입해서 국내 정책을 이행하면서 예를 들면 여성 인권 문제나 폭력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이 제도화돼서 의무 교육화됐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교육이 이제 의무화됐어요. 그런데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은 남녀의 성비가 몇 %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90%가 여성이고 한 10% 정도가 남성일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10%의 남성은 군대 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식의 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이고 어떤 것들이 성평등이고 어떤 것들이 폭력이다 라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 여성 등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반면에 남성들은 그 감수성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남성들이 기존의 여성들이 가졌던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서 인식의 격차를 줄일 것인가. 즉 인식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예를 들면 언어의 격차,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혐오적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어쨌든 매너의 문제, 희롱하는 매너라든가 아니면 희롱하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디랭귀지를 포함한 태도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실천하는 일상의 실천,
언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공이 같은 인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격차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요만큼의 젠더 갈등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그 교육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교수회의를 네. 하면 전체 그 꼭 봐야 되고 요새 줌으로 해서 그거를 수료하지 않으면 자기가 줌으로 인터넷으로 그러면은 그 강의 평가나 뭐 기타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는 같은 그렇게 해서 네. 일반적으로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기존의 인습이나 어떤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 학교, 교육, 언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성별 인식 격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좀 개최를 해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특히 이제 올해 할 때는 그 사전에 또 공론장을 운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재 겪고 있는 성평등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공론장 과정을 거치고 그걸 토대로 이제 포럼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그 온라인상의 그 약간 분열된 담론을 통해서 이제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 남성의 권리가 뺏긴다. 그런 그 피해의식이 일부 남성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회의 그 어떤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편견 그런 것을 없애면 남자가 반드시 뭐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남자는 울면 안 되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이 남성도 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그 취향이나 적성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면 이거는 남성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회가 다양하게 더 포용하면 이것이 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개념을 좀 극복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라 또는 데이트할 때 같이 비용 내라. 물론 당연한 거죠 그게. 여자도 데이트할 때 같이 반반 비용 내고 그다음에 진짜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논의. 그래서 불평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정적 우대 조치, 한시적 특별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남성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관한 이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유일한 남성으로서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듣는데 참 앞으로 말이죠 그런 성평등 포럼 열면 꼭 남성을 반을 넣으셔가지고 남성의 교육도 시키시고 남성의 목소리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 개인으로서는 그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잘 돼 있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준에 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이제 얘기 들으면은 우리 사회가 경제 그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런 그 갈등과 어떤 그런 문제들은 개도국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 있는 그 생존을 위한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거지만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런 그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평화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유엔과 그 여성이라는 그 쓰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주요 이유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보편적 기준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유엔이 굉장한 그 장족의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유엔의 그 인권 시스템은 전부 다 그 모니터링과 그 이행에 있어서 어떤 소위 모랄 생션 뭐 이런 데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마침 이제 두 개의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는 그 유엔의 여러 가지 특별보관 등 그 규약위원회라든가 이런 저기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주권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그 국제사회가 특정한 국가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개입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평등에 관한 이니셔티브 중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혹시 이런 아젠다가 있느냐.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소위 컨비너 역할 잘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뭐 국제회의 많이 유치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아젠다를 우리가 해가지고 국제사회 어떤 주목을 받고 의제를 이끌어낸다. 제가 보니까 그 유엔 세계 평화 유지 장관 회의 관련해서 WPS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LC 이니셔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아젠다를 자기네가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여성 평화 안보는 아주 캐나다가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가지고 위상 여러 가지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또 앞으로도 개발을 해서 그런 아젠다들을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점에서 이 특별보관 등 제도가 가진 어떤 그 제도의 제약점 이런 걸 그 내부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 의원님 같이 이제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걸 코멘트 하나 해주시고요. 네. 또 우리 조 대사님이 한국이 지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젠다가 혹시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사실은 전 세계가 합의해서 유엔을 창설했고, 지속적으로 회원국이 늘어서 지금 193개국이 회원국입니다. 51개국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유엔의 결정이, 정말 집행력이 있느냐. 그거는 안보리에서 평화유지군 파견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물론 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하고 인권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저희가 조약기구에서 보고서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권고를 담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그러면 목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고민인데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특별 절차를 두고 또는 조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입하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 주권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국이 주권을 가지고 그 내정을 해나가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 감시를 받고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사회권 규약을 비준을 하고 가입을 하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보고서 안 낸 나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성실하게 내면 심의받고 너네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계속 질책받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까 잘한 나라가 말하자면 비판받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안 낸 나라는 계속 숨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UN 시스템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례 인권 심의 UPR과 그다음에 특별 절차, 그다음에 조약기구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UN은 하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에 가입 안 해도 뭐 미국은 그 사회권 규약도 가입 안 했고 여성, 아동 다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 모니터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UPR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 절차가 또 방문해가지고 미국 내 감옥에서 여성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저희가 다 그런 다른 분야에서의 보고서를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질문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나라가 지킬 의지가 있느냐,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정치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유엔에서 그 테크니컬 지원, 기술적인 지원이라고 그래서 뭐 역량 강화도 하고 제가 사실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아태 지역에 그 컨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유엔에서 각국이 보고서 낼 때의 그 어려움 그런 것을 또 듣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할까 하는 그 온라인 회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미얀마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살해하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거가 안보리에서 논의할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긴 하지만 국가 주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합의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잘 지키도록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네. 유엔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유엔이 이렇게 초국가 기구가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안보 아닌 이런 그 이슈에서는 유엔이 가진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제한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뿐이 제한을 못하고 그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그 이제 미얀마라든가 그럴 때 뭐 R2P 계속 얘기 나오고 이제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우리가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이제 도덕적 제재 뭐 소위 네이밍 쉐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나라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죠? 그 자문도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대사님은 아까 그 아젠다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이런 그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첫 번째 질문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연계되어지는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이제 저희가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관한 리포팅을 NGO에서 했을 때 그 과정은 예를 들면 정부하고의 협의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리저널 컨설테이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 협약 보고를 하게 될 이 어떤 시기가 와 있는 나라의 NGO들을 모아서 그들이 그 나라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이 국가적 환경이 여전히 독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화된 사회일 수도 있고 선진국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국가를 넘어서서 뭘 하기 어려웠을 때 예를 들면 멀티트랙 어프로치가 그때 이제 작동하는 거죠. 공공적 영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일적 훈련이라든가 테크니컬 서포트나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그런 활동이 유지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지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 한국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끌어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면 외교부가 이제 지난 3년 전에 이제 이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분쟁과 성폭력의 문제들을 한국의 위안부 운동에 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쟁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한국의 경험과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형태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식민지의 어떤 그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해결해 왔었던 또 어떤 그 경험들이 있고 그걸 또 국제사회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 담론으로 이끌어 나왔었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신혜수 의원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부분에서는
이제 이건 어떻게 놓고 보면 한국이 ICT 강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제적으로 문제로 비화된 게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온라인 성폭력 문제, 그 다음에 뭐 다크웹을 통한 문제, 뭐 아동 포르노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있는 일련의 이러한 그 ICT, 소위 얘기해서 테크놀로지 미디에이티드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매개되어지는 여성을 특히 성적 대상화하는 폭력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캐치업을 굉장히 많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인적 테크니컬한 어떤 그 서포트 인력들을 마련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한국이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로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점에서 그 지점에 관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너레이션 이퀄리티 포럼을 진행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온라인 성폭력 문제를 주도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 싶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우리가 IT 강국인데 동시에 이제 그런 IT로 이루어지는 신흥 범죄의 어떤 경험이 또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슈네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차장님, 혹시 저기 우리 저 청중 중에서 그 질의할 내용들이 따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있나요? 네, 지금 보니까는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그 세계평화 여성연합하고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그 포괄적 지위를 가지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성들의 어떤 그 국제적 역할, 한국에서 역할 같은 걸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디언스에서 직접 질문을 받을 수 있는가요,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긴 할 수는 있고요. 예. 혹시 꼭 한 분 정도 혹시 오늘 저 패널 들으시고 혹시 꼭 하고 싶은 일이 저기가 있으신가 하고,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까? 있어 보자. 제가 여기서 제대로 모여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미래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현 세대가 우리가 교육을 통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우리 자체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또는 국제적인 어떤 전문가로서 또 유엔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학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좋은 메시지를, 어떤 노력을 해라. 이거 공부 많이 해라. 이제 플러스 네. 그런 역량 강화를 해서 그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외교부에서 그런 청년 세대들이 유엔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강의가 좀 여러 차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이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좋은 일터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 그게 뭐 인권 문제든 환경 문제든 뭐 빈곤 퇴치 그런 국제적 현안에 관해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 목적 의식, 그런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난 유엔이라는 멋있는 데 가서 일하고 싶어. 이제 물론 그것도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덧붙여서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은 무슨 뭐 꼭 학위를 따라한 게 아니고 NGO에서 일하든 정부에서 일하든 연구소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과연 그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이슈가 뭐가 문제고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자기 나름의 그 어떤 경험과 습득과 기회를 갖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그것을 다루는 UN 기구의 인턴도 좀 해도 되고, 뭐 NGO에 NGO. 참여해서 해도 되고, 어쨌든 뭐 어디든지 그 현장에서 이게 그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하나를 더 주문한다 그러면 열린 마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기구라는 게 그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뭐 전통도 다르고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편견 없이 갖는 열린 마음과 자세,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때는 그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그 청년들을 만나면 어떤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위원님, 유엔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그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그 일하고 싶은 분야에 열심히 찾아보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르고 하는 그런 거가, 한국은 사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이나 뭐 제네바나 하다못해 방콕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사실 제가 그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다른 동료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점심시간에 저보고 얘기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맞아. 이제 그 참관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멀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요새는 또 대학마다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으니까 또 박흥순 교수님도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면 아무래도 그 좀 접할 기회가 많으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기르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손쉽게는 하기를 오늘 같은 바랍니다. 이런 포럼을 자꾸 보고 느끼면서 동기부여하고 배우면 되는 거. 우리 조 대사님 또 NGO에서 하셨으니까요. NGO 쪽에서 특히 제가 저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유엔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NGO나 관련돼서 전문성에서 그 경력이 다 인정받고 그게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본인이 NGO에서 활동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저도 이 국제에 뭐 학부에서 그런 걸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학원이나 이거 자체를 전문으로 목표로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NGO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관한 그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정말로 웹사이트 몇 개를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건 저는 아까 이제 열정과 전문성과 개방성 얘기하셨는데 그 전문성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한 본인의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뒤따르게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컨텐츠, 즉 처음에 이제 국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랭귀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되는가라고 하는, 물론 그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컨텐츠를 내가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지 않은,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신혜숙 위원님 얘기해 주신 1, 2, 3는 그 세 가지이자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NGO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죠. 네, NGO에서 그럼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저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직에 계신데 공직이 아주 선호되는 이런 잡이고 또 뭐 보람도 있으실 텐데 좀 이런 그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하는 후배들한테 해주시면 여러 가지 그 통로라든가 뭐 기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외교부에서도 국제기구 인턴이나 뭐 JP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일반 채용으로 들어와서
여러 과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국제협력과에 오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전문가직이라고 해가지고 또 국제협력과를 전문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경험들과 실력이 바탕에 있다면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입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NGO에서도 요새는 그 성평등 ODA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양성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로를 활용한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개방성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분야든지 뭐 사기업에 가든 제가 심지어 우리 학생들한테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되든 거기도 국제 업무가 있고 국제사회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런 그 평소에 그런 관심과 어떤 전문성을 갖춰놔라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100분 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도했습니다. 신혜수 의원님이 그 아까 제시하신 그 자료, 이 자료 좀 그 우리 저기 웹사이트 저기에서 공유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강의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적 차원 또 그 평화 안보 개발의 어떤 관점에서 이거 인권 자체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 인권의 특성 이런 걸 좀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좋은 그 토론으로 오늘 의미 있는 이런 그 토크 콘서트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토크 콘서트 이제 우리 다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그 이번에 25차고요. 1년에 6, 7회씩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줌으로도 하고 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회원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우리 국민들한테 유엔의 활동, 유엔의 이슈, 시각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줌으로 특히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 외교부 빌딩에 있는 국민외교회의실에서 했고요. 올해는 이것이 마지막 행사가 됐습니다. 내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참여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되셨습니다.